폭우가 쏟아지면서 호남 지역 강과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생겼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는 하천이 돼버렸습니다. 도로 옆으로 토사와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폭우, 폭염, 가뭄 등 날씨는 인류 생존과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쟁의 승패에도 날씨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정확한 기상 데이터가 없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기상 전문 장교는 해상 날씨를 자세히 관측하고 과감한 결정을 한 결과 연합군이 북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북아프리카 상륙작전의 성공에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됐는지 알아본다. 인류 역사 속에서 90% 이상,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은 전쟁과 함께하는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저희가 연구하고 알아가서 우리 미래를 좀 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인류가 전쟁과 함께 나아간 시간보다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먼데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여러분께 역사 속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민지 씨는 혹시 아침에 TV 켜세요? 먼저 폰을 잡죠. 저는 무조건 TV부터 켜요. 왜냐면 제가 딱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이 딱 뉴스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뉴스 끝에 항상 있는 것은 날씨예요. 네. 이 날씨가 지금도 사실 우리 생활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전 낚시 좋아하거든요. 낚시는 날씨 때문에 정말 전체가 좌지우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옛날 그 역사 속에서는 날씨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날씨는 자연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날씨가 전쟁에서도 승패를 가르고 또 전략, 전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날씨에 관련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임용환 소장님, 이세영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 소장님은 이제 비 올 때쯤 되면 느끼시는 나이가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요. 아니시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취미생활에 비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이 정도면 나가도 되겠다. 우산 없이 다녀도 되겠다. 취미생활. YTN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날씨와 전쟁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언뜻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것만 따져도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죠.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장군은 전략을 공부한다. 유능한 장군은 병참. 이게 더 중요하다. 병참을 공부한다. 그런데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는 장군은 날씨를 연구한다.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면 보통 전략, 전술만을 생각했었는데 날씨가 큰 영향을 미쳤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럼 그때는 예측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어땠나요? 그러니까 기상 장비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손자병법에도 도천지장법이라고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손자병법 강의하는 분들은 맨날 이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뭐 맞는 말인데 근데 이게 가끔 좀 과잉. 예를 들면 손자도 말하기를 훌륭한 장수는 미로는 천문을 알고 사람을 알고 지리에 통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천문에 통달한다 그러면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생각 나잖아. 뭐 하늘을 보고 뭐 적장이 내일 죽을 것이야 뭐 이런 거. 근데 손자는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천이라는 건 결국 기후와 날씨다. 그런데 날씨라는 건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거예요. 결국 전술은 주어진 상황에 얼마나 적절하게 맞추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고 예측하는 사람과 1시간 동안 100mm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대응법이 달라지겠죠. 그런 거 보면 나는 저기 전쟁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난 우산 쓰는 게 싫어가지고 비 온다 그래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걸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보면 요 정도 그건 안 되고요. 요 정도 내리면 30분 후에는 약해질 거다. 그럼 그때 뛰자. 매일 이러고 거의 우산 없이 살았어요. 우와. 만약에 몇백 년 전에 태어나서 전략가가 되셨다면 이 엄청난 영웅이 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래서 위성 이런 게 싫어. 왜요? 옛날에는 애들이 나보고 떠받들어졌어. 야, 어떻게 될 것 같으니 그래서 가도 될 것 같아. 아니, 그래서 많이 맞추셨나 봐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너무 저는 항상 이게 어떤 이 명언을 딱 들을 때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날씨는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들었으면 그걸 좀 기억을 좀 하세요. 그때는 기억해. 내일 기억을 못해서 문제. 저도 말하면 기억 못해. 근데 오히려 박사님이 날씨는 잘 맞췄다는 건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네. 그건 역사니까. 근데 정말 날씨를 예측하는 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기에 뭐 구름을 보니 어떻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이 역사서에서들 보면은 뭐 이 어떤 습도를 통해 동물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병서에도 이 날씨를 열심히 봐라. 그래서 아예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날씨 보는 법이 있는데 제가 요즘 허준 씨가 낚시 좋아하신다고 날씨 너무 해서 좋아요. 일부러 바다 날씨 보는 법 사례를 이야. 갖고 왔어요. 이거 왜? 오늘 확실하게. 네. 근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 배가 흰 제비가 다니면 바람이 일고 배가 검은 제비가 있어요. 배가 연미복 이런 거 생각해봐도 배는 다 하얗지. 이 제비를 딴 새를 착각한 거 아닐까? 까마귀 보셨나? 몰라. 검은 제비가 다니면 장맛비가 내린다. 물가에 파란 이끼가 생기면 비바람이 불며 어렵다. 바다 제비가 때를 지어 다니면 비바람이 곧 몰려온다. 적어 가셨다가 낚시하면서 체크 좀 해주세요. 근데 제비는 진짜로 날씨에 영향이 있나 봐요. 왜냐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제비가 낮게 날면 비 온다라는 말씀하셨었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그게 교과서에도 나왔었어요. 아 정말? 예. 그걸 봐서 자연 시간에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제비가 낮게 나면 봤거든. 제비가 없더라고 우리 동네. 더 없는 게 있어. 어. 뱀이 갈대 위에 꼬아리를 틀고 있으면 큰 물이 진다. 머리를 아래로 들이우고 있으면 비가 당장 오고 머리를 위로 쳐들고 있으면 좀 늦게 비가 온다. 이게 조선시대 네. 병참서에 있었다고요? 네. 그다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어. 물가에 거위털이 날면 바람이 크게 불고 흰 새우가 물결을 희롱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시적인데요? 네, 바람이 일다가 조용해진다. 우리 보통 뱀을 보면 땅꾼을 부르지 않나요? 뱀을 보면 보통 놀래죠. 오! 저는 전쟁이 나면은 전투에는 지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날씨가 정말 큰 영향을 줬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6.25 전쟁이 8월 10일에 날 뻔했어요. 미뤄질 뻔했다고요? 네. 왜요? 왜냐하면 처음에 소련 군사고문단이 와서 김일성이 6월 25일에 개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8월까지 미뤄라. 왜냐하면 너네들한테 전차 줬는데 이 한국은 한반도는 7월 내내 장마다. 그렇지. 장마에서 전차가 가기가 힘드니 그렇지. 8월 10일에 개전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김일성은 그 이전에 장마가 오기 이전까지 가능하다. 전쟁 승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8월 15일까지 전역을 장악을 해서 그러니까 광복 5주년 기념일에 전승 기념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소련군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칫 그러니까 소련군이 왜 이걸 알았냐? 2차 대전 때 보통 이제 가을이 장마거든요. 러시아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러시아의 장마하고 동장군 때문에 독일군이 뭐 못 갔고 독일군이 고생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소련군은 그 이상으로 고생을 합니다. 공장이 침수가 돼요. 그 공장에서 탱크를 만들고 있는데 비가 내려서 공장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전차를 얘네도 4번 해봤더니 수렁에서 전차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너네는 방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만큼 이 어떤 기후가 전략 전술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기후를 예측은 했는데 기후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럼 전투 중에도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는 상수니까 날씨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찰나의 날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쯤 돼야 우리가 또 뭐 날씨가 전투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날씨나 기후에 맞춰서 하는 건 당연하죠. 겨울에 싸우는데 반팔 입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큰 구조고 전쟁사에서 날씨가 무슨 순간의 운명을 바꿨다는 건 이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잘 이용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거를 그러면 순간순간 변화해서 적응한 막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1942년 11월에 있었던 미군의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입니다. 당시 이거 모로코에 상륙하는데 이곳에는 프랑스의 비시 정권이라고 이제 점령된 다음에 나치에 협력했던 비시 정권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랑스 군대가 깃발 바꿔 들고 이제 독일군 편에 선 군대였죠. 그래서 이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스탈린하고 처칠하고 서로 정말 미워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요? 특히 처칠은 골수 반공주의자였거든요. 아,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암세포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스탈린은 영국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빨 빠진 호랑이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다들 전쟁이 맞는 말만 했네. 좀 세긴 하지만. 그리고 암세포보다는 호랑이가 낫- 그렇죠. 그렇죠. 좀 덜하죠. 그런데 독일이라는 공통의 히틀러라는 공통의 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때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독일을 잡기 위해서 악마하고도 악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련을 지원했는데 이제 미국도 지원하고.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야, 지금 독일하고 전쟁을 하는데 피는 우리만 흘리고 있다. 지금 뭐 우리가 이미 동부전선에서 우리는 지금 몇백만의 피를 흘리고 있다. 도대체 너희는 한 게 뭐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압박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을 뭐라고 압박을 하냐면 어딘가에서 제2전선을 형성을 해서 독일군의 전력을 분산시켜라. 또 하나 미국한테는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너네 이때 사실 소련이 전적으로 이제 전쟁 물자를 미국한테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너네 왜 전차 제작용 강판을 한 달에 1,000만 톤밖에 안 주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네 역량이면 5천만 ton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하고 전쟁이 터져서 네.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칠하고 얘기를 해서 처칠이 소련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 토치 작전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군의 전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네. 소련의 징징거림을 받아준 게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이네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장소는 좀 달랐어요. 네네. 스탈린은 프랑스로 상륙해라. 였고 처칠은 북아프리카로 상륙해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군이 이빨 편을 들었죠. 이빨 편을요? 네.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좀 피해가 커 보여. 사실 그때는 프랑스 상륙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럼 하필 왜 모로코로 상륙을 했을까요? 당시 처칠은 그 티니지에 있는 롬멜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롬멜이 드디어 토브룩을 함락시킵니다. 이집트 정말 코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쪽 롬멜 뒤쪽에 상륙해서 쟤를 좀 뒤로 당겨줘라. 그거 미군 입장에서는 프랑스로 들어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잘 됐다 요거 소규모 전투로 가보자. 그래서 북아프리카로 상륙하게 되고 요 정확하게 이제 카사블랑카를 주 목표로 하는 건 패튼의 전략이었어요. 카사블랑카를 장악해서 철도를 잡아야 된다는데 패튼 성격은 철도보다도 일단 중심을 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었을 겁니다. 패턴이 항상 원한 거 있죠. 롬멜과의 맞짱을 항상 원했었어요. 패트는 항상 왜냐하면 너무나 롬멜의 명성이 높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견딜 수가 없고 나는 쟤하고 맞짱을 언제 떠야 돼라고. 결국에는 그게 성사가 안 됐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일군이 굉장히 위용을 떨치던 딱 시기인데 프랑스로 올라가기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제 남쪽 북아프리카로 상륙을 하는데 바다의 상륙이다. 날씨가 뭐 직결되는 내용이네요. 요즘 바다 낚시하니까 좀 감이 새롭죠? 바다 낚시는요 날씨가 모든 것이에요. 바다에서 진짜 무서운 게 파도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몰라서 가끔 이런 바닷가 같은 데 사람 빠지면 쟤 왜 안 구해 그러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못 구해요. 진짜 못 들어가요. 파도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상륙정을 띄고 내보내야 되니까 자칫하면은 가다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도 높이 제한이 있었어요. 11월 8일 날 상륙 예정인데 11월 6일, 5일까지 그쪽에 폭풍우가 치는 거야. 지브롤터 해협 북쪽으로 폭풍우가 와서 워싱턴에서는 이거 일기가 안 된다고
그리고 파도 높이도 예측했는데 네. 넘었다. 안 될 것이다라는 보고가 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위성이 떠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당시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기상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기상대 있는 분한테 늘었는데 기상은 데이터로 하는 거거든요. 낯선 땅이잖아. 네. 그래서 대강 보니까 폭풍 같이니까 안 돼. 네. 거시적인 일기예보를 내린 거죠. 아. 그런데 이제 현장에 이제 배는 가고 있고 네. 이제 당장 그 현지에서 결정해라. 네. 그 함대 사령관 보고 결정해라. 네. 그런데 이제 제독이 봐서는 이거 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스티어 중이라는 기상 전문 장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함대가 가는데 네. 매일 보트 타고 내려가서 현지를 이제 그 파도 상황 이런 거를 직접 관측하는 거예요. 오. 그러더니 무지하게 대담한 결론을 내립니다. 오. 그 지브롤터 북쪽에 폭풍이 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폭풍이 치니까 네. 저도 이게 정확히 이해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폭풍이 치면 물이 글로 빨려 나가니까 여기에 일시적으로 파도가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뭐 조류 이런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관측하고 파도를 체킹하면서 전전날인가 이 결론을 던졌어요. 야, 이게 근데 지금 몇만 명의 목숨이 그럼요.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돌리냐, 마냐 그러는데 이분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사령부에 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젠하워까지 이제 그 가까운 데 날라와가지고 네. 이거 안 돼 하는데 현재에서 기상 중위가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들은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중이라고 하면 중대장 정도급인 거잖아요. 무슨 소대장이지. 거의 소대장. 맞아요, 소대장. 아니 그런 사람의 말을 아이젠하워급의 장군이 들었다는 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조직의 기상 전문가가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 그 사람 군인이면서도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을 믿는다. 현장의 그 작전을 판단할 수 있는 전략가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 판단한 사람을 믿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로 상륙하는 당일날 바다가 잔잔할 거라는 대담한 예보를 하는데 이걸 들어줘요. 이틀 뒤엔 잠잠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가죠. 네. 왜냐하면 돌리려면 미리 돌려야 되잖아. 뭐 갔다가 이거 아니네. 이게 군대는 이게 안 되거든. 그럼요. 네. 그래서 갔는데 결국 6시간 전에 확정을 합니다. 끝까지 좀만 더 해. 안 돼 하는데 이거 왜냐하면 날씨가 계속 안 급변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확신을 하고 가죠. 네. 패튼 장군이 그때 잠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냐고. 그렇지. 아이씨, 그러고 나와가지고 바다를 봤더니 그때 쓴 일기가 새벽 2시에 바다에 나가 해안선을 보았다. 바다는 죽은 것처럼 고요했다. 5m 이상 파도가 칠 거라고 그랬는데 죽은 것처럼 고요했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듯하다. 된다. 이러는데 더 놀라운 거는 정말 그날 하루였어요. 신이 함께하는 것처럼 잔잔한 파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상륙정 370정 중에서 64%가 파도에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1m 이하였거든요. 근데 만약 5m나 3m였으면 다 지금 다 뒤집었다는 얘기죠. 정말로 그 찰나의 기상 예보를 통해서 상륙함으로써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패튼이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상륙하고 나서 기분이 좀 나빴죠. 왜요? 그때 첫 번째 상륙 작전이니까 모든 게 다 엉망이었거든요. 보급품도 막 엉망이고 했는데 패튼이 제일 아끼던 왜 상하 그립 쌍권총 네. 그걸 잊어버렸어요. 실어오는 걸 잊어버렸다. 그렇다고 잊어버린 애한테 이럴 수 없잖아요. 장군 입장에서. 그렇죠. 잠깐 그거 안 잃어버리지 않다는 그래서 얘기가 나중에 나와? 다시 가져와요.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잃어버린 게 아니고 상륙정에 있다가 빼내는데 이게 엉켜서 나중에 와요. 그냥 넘어. 아까 도착을 했는데 지금 당장 차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항상 승마복 같은 거 입고 계셨잖아요. 내릴 때 또 한 번씩 쫙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폼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당시 상륙정이 이제 램프가 앞에서 열리는 타입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경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비교적 파도를 잘 극복하며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었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노르만디에 쓰죠. 네. 근데 램프가 앞에서 열리잖아요. 네. 노르만디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램프가 앞에서 열리니까 독일군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다 기관 표적이야. 와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중이었고 맞아요. 그걸 장군이 받아들였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네. 운명을 바꾼 딱 하루였네요. 그 찰나의 순간을 캐치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스티어랑 그 분은 군인이었어요? 기상 전문가였어요? 저도 옛날에 책 읽을 때는 민간인인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 저 회사 졸업생이었어요. 오. 해군 상관학교에서는 그거 기본적으로 가르치겠죠. 오. 그런 거를 네, 기상에 그 대해서. 자기가 이제 네. 전문 분야, 회사 졸업생 중에서 전문 분야를 하는데 기상학을 해서 학위를 받았고 대학원에서 따로. 그리고 나중에 이분 저 구축함 함장도 하고 그래요. 오. 대령까지 승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기상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해군인데 겸임했던 거죠. 그런 게 또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전문가를 키우는 게. 될성부른 나무셨네요. 네, 그래서 이 성격도 대단했지. 저기 워싱턴에서 하지마 그러는데 자기가 맞습니다라고 우긴다는 거는. 근데 또 그만한 열정이 있으니까 매일 바다에서 보트 타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으러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매일 내려서 자기가 하고. 근데 이 양반이 또 되게 재밌어. 또 펜싱 전문가에서 미국 올림픽 팀 선수, 대표 선수도 하고. 오. 뭐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펜싱을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스포츠보다도 이게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많이 해야 된대요. 수싸움. 네. 수싸움. 그래서 이런 숫자, 기상, 도박은 안 능력이 좋아하셨나 많은가 봐. 보다. 네. 그런 분들이 도박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 계산하는 맛에 자기는 한다. 그런데 되게 이게 그만큼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날씨가 중요하다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네. 역시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덤비는 사람이 10만 명의 운명을 바꿔. 또 10만이 거짓말을 했다. 수만 명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지휘 체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사실 연합군 입장에서 그 많은 걸 앞에 모았는데 얘를 그대로 또 작전 취소하고 되돌리기도 고민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항상 전투에 기상 전문가가 같이 가나요?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현대전으로 오면 올수록 그런 게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상 데이터는 누구나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항로, 여러 가지 항로나 전투 지역 혹은 특수작전 지역에 예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엔 조금 나은 게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그렇죠. 정확도가 대단히 올라갔대요. 그래서 걸프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때 유전에 불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쿠웨이트 상공이 완전히 뭐 그냥 새까만 연기를 뒤집혔어요. 근데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바람을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게 하늘길이 열린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공군이 작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독일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기로 한다. 그러나 모로코 점령을 앞두고 폭풍과 휘몰아치면서 미군은 고민에 빠진다. 그러던 중 파도의 변화를 매일 관측하던 기상 전문 장교의 판단을 믿고 과감한 결정을 한다.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는 짧은 순간을 이용해 미군은 작전을 감행 상륙에 성공한다. 근데 날씨가 전황을 바꾼 전투는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또 많은 게 있죠. 일단 상륙 작전에 성공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목표는 튀니지를 점령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튀니지를 점령하려면 수도 튀니스를 점령해야 되겠죠. 그래서 튀니스까지 가야 되는데 이 상륙 지점에서부터 튀니스까지의 거리가 700km. 뭐네요? 네. 이거를 연합군 당시에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2주 안에 점령을 하라고 했어요. 700km를? 와, 강행군이다. 그래서 이게 좀 무리하죠. 그쵸.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내렸을까? 네. 사실 이 지역이 11월부터 3월까지 우기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기계화 부대가 가야 되거든요. 네. 비가 오면 기계화 부대가 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가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보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 기계화 보병이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 보름 만에 700km면 네.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군의 앤더슨 사령관은 12월 22일에 튀니스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공격을 명령하죠. 바로 영국군 제6기계화 사단한테 공격을 명령하는데 네. 이 6기계화 사단이 먼저 점령해야 될 곳이 뭐냐면 롱스탑 힐이라는 언덕이었어요. 언덕 위에. 이 언덕을 점령하면 튀니스까지 가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기계화 부대가 같이 못 가요, 언덕으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보병만 투입해서 언덕의 사면을 기어오르게 합니다. 기관총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근데 기관총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해요. 네. 모든 게 다 뻘밭. 여기서 중간에서 딱 걸려요. 네.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독일군이 박격포를 쏟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래서 이 부대를 구하기 위해서 미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겨우겨우 이 6기계화사단의 보병들을 구원하고 임무를 교대해요. 네. 그래서 6기계화사단이 겨우 내려옵니다. 네. 겨우 내려와서 재편성을 겨우 마쳤는데 이제는 구하러 갔던 아까 미군이 위험에 빠집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누가 구하러 가느냐? 네. 다시 이 부대가 투입이 돼요. 6기가와사단이 또 네, 가요? 다시 가요. 야. 천신만고 끝에 구해 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전사자가 500이 넘게 납니다. 아이고야. 단 하루에 전투. 하루 만에. 그리고선 심지어 어떤 병사가 있었냐면 이 뻘밭에 익사하는 병사가 있었죠. 아이고야. 이거를 아이젠하워가 와서 봐요. 네. 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죠. 그렇지. 아이젠하워가 명령을 냅니다. 우기가 끝날 때까지 전투를 중지하라.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기가 끝날 때까지 네. 전투를 중지했고 그 사이에 독일군은 오히려 방어 진지를 강화하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우기가 끝난 다음에 연합군이 또 한 번 괴로운 전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륙까지는 참 날씨를 잘 이용했는데 우기, 언덕을 점령하는 우기 전에 점령해야 되는 요거를 맞추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와 진창이 전쟁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뭐 전쟁이 워낙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2차 대전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뭐 엄청난 중포가 있고 전차가 있고 이런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당시로선 첨단 무기도 기후 앞에서는 뭐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날씨. 그만큼 날씨가 중요한 거죠. 네. 근데 모로코 상륙 작전 얘기하니까 상륙 작전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노르망디죠. 그렇죠. 이 북아프리카에서 이 폭풍우 사이를 쪼개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 당시 미군은 정말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엉망인 게 형편없이 많아요. 이대로 만약에 프랑스에 갔으면 정말 대형 사고 났을 건데 북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중요했던 게 날씨, 폭풍우 사이에서 뚫고 들어간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할 때 결정적이게 독일군이 그날 못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롬멜은 심지어는 자기 집에 갔어요. 네네. 근데 당시 독일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매일 기상복을 올리게 했어요. 전쟁 끝나고 밝혀졌는데 아이젠하워가 북아프리카에서 딱 이 사건 나고 했던 말이 전쟁에서 기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은 뭐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매일 보고를 독일군이 봤는데 알고 보니 기상 장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 보고 보고한 거예요? 담당 장교들이 그냥 기구도 레이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임용한 병장들이 가서 했구나. 내가 했어도 그냥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늘 보고 체크하시게. 했고 네. 이제까지 기상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평균을 내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사실 의미 없는 건데. 그러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 근데 그게 24시간 예보 정도는 대강은 맞잖아. 뭐 내일 비 올 겁니다. 네네네. 근데 빗사이를 뚫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때 스티어랑 여기서 경험했던 미군 팀이 노르망디를 준비하게 되는데 당시 영국 팀하고 미국 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스티어 중에 개인적인 활약까지는 기록이 안 나오는데 이게 또 영국이잖아요. 날씨를 예보하는데 미국 팀하고 영국 팀하고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영국. 당연히 영국 팀 말을 듣지. 근데 영국 팀은 안 된다고 해서 비 온다고. 근데 미국 애들이 갑자기 빡세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난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아유, 잘 대단한 소리 듣겠어 하고 있네. 이걸. 야, 이 해협이 어떤 해협인데 스페인 무적 함대가 쓸려나가는 해협이야. 그래서 안 듣고 싸우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국 팀이 이거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소위 적극적인 해석을 해요. 그때 창밖에는 비가 쫙쫙 내리고 있었대요. 거기서 강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북아프리카에서 했던 이 팀들의 성과가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기후뿐만 아니고 네. 자연 현상, 만조와 간조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해변에 네. 독일군들이 막 지뢰 같은 거 설치해놨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미군인 생각은 이거였어요. 네. 지뢰 같은 거 있는데 만조 때 들어가다가 배에 부딪혀 터지면 어떡하느냐. 배 안에 다. 그럼 다 죽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국군은
아니다. 만조 때 들어가야 된다. 간조 때 만약에 상륙을 한다고 해봐라. 뛰어가는 거리가. 뛰어가다가 다 기관총 맞고 죽는다. 그래서 영국군은 만조 때 들어갔고 그 오마하에서 미군 그렇게 가서 피해가 컸죠. 오마하에서 간조 때 미군이 예.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지 아나운서도 아시잖아요. 왜 간조가 되면 엄청 뻘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달려서 그 해변을 뚫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피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었구나. 네, 날씨에 따라서 이 정쟁의 상황이 좀 아군이 됐다가 적군이 됐다가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 들려주셨는데 정리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전쟁에서 기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뭐 무기가 나왔을 때 뭐 전천후 무기 나오잖아요. 네. 전천후 무기면 야 날씨에 상관없이 쓸 수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을 유도할 때 레이저로 유도를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해군들은 이 레이저 유도기를 안 써요. 왜요? 왜냐하면 해무가 끼면 안개가 끼면 레이저가 무용지물이 못 뚫고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령상을 많이 써요. 네. 한마디로 첨단 무기가 난무하는 현대전에서도 기상 정보와 이 기상 정보를 분석하는 기상 전문가의 역할은 전쟁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해군은 지금도 네. 그 지역에 이렇게 배낚시 하시는 그 어부분들의 막 이야기도 귀를 기울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 이제 바다 낚시 가시면 체크하시겠습니다. 다 물어봐야 돼요. 어르신 여기는 언제 고기 나와요? 이러면 여기는 덜 물 때는 안 나와, 잘 물 때 나와. 그러면 딱 그때 가야 돼. 결국 전쟁이라는 건 적응이에요.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이용하느냐의 싸움인데 기상도 그 변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굳이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가 국방비라든가 군사 투자할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 미사일이 엄청 좋대, 뭐 비행기가 몇 배로 나른데 이런 데 투자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거나 이게 뭔가 당장 쓰임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자꾸 깎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군대가 앞에 무기만 잔뜩 좋고 뒤에 병참, 기상 이런 쪽에 소홀히 한 군대가 걔들을 진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공부하자는 게 구조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구조적이고 이런 입체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선진국이고 선진적인 지식인이죠.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이 기상 관측 인공위성을 띄우겠어요? 전 세계 기상을 다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전할지 모르니까. 네, 날씨가 우리의 일상에만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쟁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씨가 인류를 지배한다. 그만큼 날씨는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 속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 속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가르침 가르쳐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